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상속게임 2입니다. 먼저 상속게임 1권의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은 카드로 올려둘게요. 먼저 1권의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책의 일부만 낭독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이가 빠져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2권의 간략한 줄거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토비아스 호선의 아들이 살아있다. 그는 에이버리가 아침마다 체스를 뒀던 노숙자 해리였다. 그는 왜 노숙자가 되어 에이버리 앞에 나타난 걸까? 해리의 과거를 적극적으로 파헤치는 에이버리 앞에 호손과의 치부가 조금씩 드러나고 유산을 노리는 적들의 위협은 점점 과격해진다. 그레이슨과 제임스는 각자의 수단으로 에이버리를 돕고 에이버리는 상반되는 매력의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쓴다. 에이버리는 진실을 찾아 유산을 지키고 진정으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상속게임 2권도 역시나 도서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날 얘기 좀 다시 해봐. 두 사람이 공원에서 처음으로 체스를 둔 그날 말이야. 재촉하는 제임슨의 얼굴에 촛불이 어른거렸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제임슨의 진한 암록색 눈은 번뜩인다. 제임슨은 그 무엇, 아니 그 누구를 상대해도 흥분하지 않는다. 제임슨의 피를 솟구치게 하는 건 미스터리밖에 없다. 엄마 장례식 직후였어. 며칠, 아니 일주일쯤 됐을까? 지금 우리는 호선저택 및 터널 속에 있다. 누구도 우리 말을 들을 수 없는 곳이다. 내가 텍사스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처음 발을 들인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이 저택으로 오게 된 의문을 풀어내고 한 주가 지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그 의문을 제대로 풀었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엄마랑 난 공원으로 산책하러 다니곤 했어. 제임스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다. 나는 제임슨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일에 집중하려고 눈을 감으며 이야기를 이었다. 엄마는 그 산책을 정처 없는 떠돌이 게임이라고 불렀지. 이제 나는 추억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눈을 떴다. 엄마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지나 처음으로 혼자 공원에 갔어. 연못 근처로 갔더니 몰려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 인도에 어떤 남자가 누워있는데 눈도 뜨지 않았어. 다 해진 담요를 두르고 있더라. 노숙자라. 이미 예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임스는 초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다. 다들 그 남자가 죽은 줄 알았어. 아니면 술에 취해 뻗었든가. 그런데 남자가 몸을 일으키니까 경찰관이 남자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었어. 그리고 네가 먼저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는 거지. 체스를 두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도 바로 너고. 그렇게 말한 뒤 나를 본 제임슨의 입술이 비틀리듯 위로 올라갔다. 그때는 그 노숙자가 나를 이기는 건 고사하고 내 제안을 받아들일 줄도 몰랐다. 우린 그 후로 매주 체스를 두었어. 일요일에 2번이나 3번씩 둘 때도 있었지. 아저씨는 이름 말고 다른 얘기는 전혀 안 했어. 그의 이름은 사실 해리가 아니다.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제임슨 호선과 이 터널에 있고 제임스는 나를 다시 수수께끼처럼 바라보고 있다. 오직 제임스만이 풀 수 있는 퍼즐이라는 듯이. 억망장자 토비아스 호손이 죽은 친아들의 존재를 아는 낯선 사람에게 전 재산을 남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사람 토비 삼촌이 확실한 거야? 제임슨이 묻자 우리 둘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나는 요사이 이 일에 확신이 없어졌다. 3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고등학교를 간신히 마치고
장학금을 받고 살던 곳을 빠져나오려고 아등바등했다. 그야말로 입에 풀칠만 하며 살던 그저 그런 여자아이에 불과했다. 그런데 정말 난데없이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유언장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텍사스의 거부 토비아스 호소는 나에게 몇십억 달러를 남겼다. 그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제임슨과 나는 그 노인네가 남긴 이런저런 수수께끼와 단서를 풀려고 2주를 보냈다. 왜 나일까? 내 이름 때문일까? 내가 태어난 날 때문일까? 토비아스 호소는 소원해진 가족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근거 없는 모험의 전부를 걸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유도하는 것이 노인의 마지막 게임일지도 모른다. 나는 단호한 눈빛으로 제임슨을 쳐다봤다. 확실해, 토비 아저씨는 살아있어. 네 할아버지가 나를 선택한 건 내가 토비 아저씨를 알기 때문이고 일단 우리를 한데 모으려고 어느 정도 조종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 사망한 억만장자 토비아스 호손에 대해 딱 하나 알아낸 게 있다면 그는 어떤 것이라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는 거의 모든 사람을 조종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 그야말로 퍼즐과 수수께끼와 게임에 푹 빠진 사람이었다. 제임슨과 판박이다. 만약 네가 공원에서 삼촌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면? 제임슨이 내 쪽으로 한 발짝 다가오자 그에게서 위태로운 기운이 품어져 나왔다. 생각해봐 상속녀, 네가 우리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가 6살 무렵이라고 했잖아. 할아버지는 너희 엄마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에서 너를 봤어. 네 이름을 온전히 다 들은 것도 그때지. 웨이버리 칼리 그램스. 다시 배열하면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된다. 토비아스 호손 같은 남자의 뇌리에 남을 만한 이름이다. 그래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데 제임슨이 내게 꽤 가까이 왔다. 너무 가까워. 호손 가문의 사내들은 모두 사람을 끄는 마력이 있다. 정말 극단적으로. 이들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린다. 제임슨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능력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용한다.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있군. 할아버지는 상시 대기 중인 전용 요리사를 수없이 거느린 억만장자야. 그런 사람이 왜 이름 없는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했을까? 네가 보기에 뭔가 찾고 있으셨던 것 같아? 제임슨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겠지. 할아버지가 토비 삼촌을 찾다가 발견한 사람이 너 아닐까? 제임슨이 너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울림이 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하지만 제임슨과 나는 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럼 다른 건 다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거야? 내 이름, 에밀리가 내 생일에 죽었다는 사실, 내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퍼즐이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고?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물었다. 제임스는 에밀리라는 이름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미스터리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제임슨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없다. 에밀리조차.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속임수겠지. 제임슨이 한 번 더 반복하듯 말했다. 내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 하나를 쓸어내려고 제임슨이 다가오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획 물러서며 단호하게 얘기했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내가 어쨌는데. 넌 원하는 게 있으면 사람을 홀리잖아. 나는 팔짱을 끼면서 그를 노려봤다. 상속녀, 그런 말을 들으니 좀 언짢네. 난 그저 네가 머릿속을 샅샅이 뒤지기만 바랄 뿐이야. 할아버지는 4차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너를 선택하지는 않았을걸? 왜 돌멩이 하나로 새를 2마리만 죽이지 12마리를 죽일 수도 있잖아. 늘 이런 말을 했어.
제임스는 희죽거리는데도 그 누구보다 잘생겨 보였다. 제임슨의 목소리에는 뭔가가 있다. 지금 이 모든 것에 쉽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눈빛으로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가능성과 미스터리 그리고 제임슨. 하지만 나도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며 대답했다. 혹시 네가 잘못한 게 아닐까? 만약 토비 아저씨가 살아있다는 걸 네 할아버지가 몰랐다면 어떻게 되지? 할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먼저 안 사람이 바로 토비 아저씨라면? 네 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남겨줄 요량으로 나를 바라본 거라면 어떻게 될까? 헬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지내던 그 사람은 체스를 아주 잘 두었다. 공원에서 처음으로 체스를 둔 그날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놓친 게 있어. 혹은 네가 뭔가를 숨기는 거지. 제임슨이 내 바로 뒤에 서며 중얼거렸다. 제임슨의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나는 내 카드를 테이블 위에 다 펼쳐놓지 않았다. 사실 제임스 윈체스터 호소는 신뢰를 얻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이제 알겠어, 상속녀. 제임슨이 씩 웃으며 대화를 이었다. 비뚤어진 인매가 보이는 것만 같았다. 네가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 싶다면 우리 둘이 이 게임을 좀 더 흥미롭게 만드는 건 어때? 제임슨에게 나는 게임의 일부다. 쓰임새가 있는 도구. 나는 여전히 퍼즐의 일부였다. 모든 일이 게임은 아니잖아. 내가 말하자 그가 불을 켜며 반박했다. 그러면 그게 문제겠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 터널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 아무 성과도 없이 반복하며 제자리에 머무는 건 이 상황이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야. 지금까지는. 게임에는 규칙이 있어. 승자도 있고. 그러니까 상속녀, 너와 내가 토비오선의 미스터리를 풀려면 약간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해. 어떤 동기부여를 말하는 거야?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쳐다봤다. 내기는 어때? 내가 먼저 이 상황을 모두 해결한다면 말이야. 우리가 블랙우드를 해독한 직후 내린 나의 사소한 판단착오를 모두 용서하고 이해해줘. 제임슨이 눈썹을 축혀 올리며 대답했다. 블랙우드에서 제임슨의 여자친구가 죽은 날이 내 생일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토비아스 오손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손자들을 깨닫게 할 요량으로 나를 선택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제임슨을 전혀 믿지 않는다. 물론 그와 함께 있는 나 자신도 믿지 못한다. 제임슨이 앞으로 나와 내 옆에 서더니 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상속녀, 그럼 이제 게임 시작이야. 내가 끼어든 건 아니겠지? 내쉬는 마치 우연히 나타난 것처럼 대화에 끼어들었다. 알리사와 리비 언니가 나를 찾는다고 경고한 사람이 자신이 아닌 것처럼 굴었다. 계속해 릴이 방금 한숨 돌리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에이버리가 여기 상황을 뒤흔들 마음이 없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네 할아버진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도 있고 정치적 관계도 맺으신 분이야. 모두 세심한 균형이 필요한 분야지. 알리사는 태양을 피하려는 것처럼 내쉬의 눈길을 피하며 대답했다. 지금 리리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말이지. 맥나마라 오르테가인 존스가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대중이 믿어야 한다는 말이야. 내쉬가 내게 설명했다. 상황이라고? 나를 말하는 건가?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되는 상황이 달갑지 않았다. 이 회사는 적어도 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자 잊고 있던 일이 생각났다. 알리사, 제가 친구에게 돈 좀 주라고 한 것 기억나요? 헬이지, 그치? 알리사가 재빨리 대답했다. 하지만 알리사는 내 질문과 오늘 밤 본인이 실행할 원대한 계획 때문에 주의가 흐트러진 것 같았다.
맞아요. 그분께 돈 좀 줬어요? 알리사로부터 답을 얻어내기만 하면 토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슨보다 먼저. 알리사는 리비 언니와 내쉬로부터 시선을 거두더니 씩씩하게 대답했다. 안타깝게도 직원들이 해리를 못 찾았어.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토비호선은 엄마가 죽은 지 며칠 후에 공원에 나타났다. 그런데 내가 사라지고 나서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사라져 버린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미식 축구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이제 텍사스 론스타스의 새로운 구단주가 됐다. 그렇지만 내가 탄 방탄 SUV가 경기장에 도착하자 때로 모여든 기자에게 이런 사실을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어깨를 드러낸 셔츠와 파란 카우보이 부츠를 뽐내듯 걸친 상태다. 창문 내리고 웃어 론스타스 파이팅이라고 소리쳐. 알리사가 지시했다. 나는 창문을 내리고 싶지 않았다. 물론 미소를 짓고 싶지도 않았고 어떤 소리도 지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다 따랐다. 이건 신데렐라 이야기니까. 그리고 난 스타니까. 에이버리 여기 좀 봐요. 새 구단주로서 첫 경기인데 기분이 어때요? 스카이호선을 공격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할 말이 있나요? 미디어 트레이닝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을 상대하는 기본 규칙은 충분히 한다. 신나요. 감사해요. 너무 멋져요. 어안이 벙벙하네요. 같은 말을 아주 감탄하며 표현하는 것만 허락됐다. 그래서 나는 흥분, 감사, 경탄의 말을 최선을 다해 쏟아냈다. 오늘 밤 미식 축구장에 거의 10만 명이 들어설 것이다. 아마 몇백만 명이 이 경기를 보고 이 팀을 응원할 것이다. 내 팀을. 론스타스 파이팅! 나는 소리친 다음 창문을 올렸다. 하지만 손가락이 막 버튼을 스치는데 군중 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기자가 아니었다. 아빠. 리처드 그램스는 지금껏 나를 나중에 생각난 물건처럼 대했다. 그래서 1년 이상 만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 내가 이제 몇십억 달러를 물려받은 지금에서야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아빠와 파파라치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창문을 올려버렸다. 에이버리. 방탄 SUV가 경기장 아래의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리비 언니가 머뭇거리며 나를 불렀다. 언니는 낙천적인 사람이다. 늘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본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남자를 볼 때도 그런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 여기 오는 거 언니도 알았어? 내가 목소리를 깔며 물었다. 진짜 몰랐어, 맹세해. 그런데 아빤 그냥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리비 언니가 이로 아랫입술을 물며 대답하자 검은 립스틱이 지저분하게 번졌다. 퍽이나 그렇겠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경호팀장 오렌이 방탄 SUV를 주차한 다음 이어폰에 대고 나직하게 말했다. 북쪽 입구 근처에 문제가 생겼다. 그냥 보기만 해. 그래도 보고는 다 해. 은퇴한 특수부대로 이루어진 경호원을 거느린 억만장자가 되면 공격당할 위험이 제로에 가깝다. 나는 리처드 때문에 되살아난 불쾌한 기분을 떨쳐버렸다. 자동차 밖으로 나와 세상에서 가장 큰 경기장 중 하나로 들어가며 재촉했다. 얼른 가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회사는 네 아버지를 정말 잘 다룰 수 있어. 알리사가 차를 빠져나오며 내게 말했다. 몇 억 달러 규모 로펌의 유일한 고객이 되면 이런 편의를 누릴 수 있다. 괜찮니? 알리사가 감상적인 타입이라 묻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오늘 밤 골칫거리가 될지 아닐지 평가하는 중이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가 괜찮지 않을 일이 뭐죠? 내 뒤에 있던 엘리베이터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그레이슨 호손을 마주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옅은 금발에 차가운 은회색 눈동자, 무기로도 쓸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광대뼈가 보였다. 2주 전이라면 지금까지 만난 놈 중 가장 자신감이 크고 가장 독선적이고 가장 거만한 인간이 그레이슨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레이스 호손에 대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에이버리가 괜찮지 않을 일이 뭐죠? 그레이슨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며 다시 한번 단호한 어투로 물었다. 우리를 버린 아빠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나는 중얼거리며 답했다. 항상 지켜줄게. 그레이슨이 맹세했다. 하지만 우린 이러면 안 돼, 에이버리. 그쪽이 보호해줄 필요는 없어요. 아빠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레이슨에게 날카롭게 대꾸하고 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잘 버려지려면 떠난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아야 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구단주 특석이 보여서 그쪽으로 갔다. 양옆에선 알리사와 오렌 때문에 그레이슨을 되돌아볼 수 없었다. 좀 전에 그레이슨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으니 분명 이곳에 들러 몇 마디 했을 것이다. 나만 빼고. 에이버리 왔구나. 오늘 밤에 안 올 줄 알았어. 자라우선 칼리가리스는 섬세한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날카로운 그 미소를 보니 마음만 먹으면 진주 목걸이로 남자 한 명쯤은 좋게 죽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다른 사람들하고 내 뒷이야기를 하며 주목받으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구단주 특석의 티켓 한 장으로 마음을 살 수 있다는 협력자와 권력층과 영향력에 대한 알리사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했다. 제임슨의 말대로 게임 시작이다. 자외선 램프가 여러 개 필요했다. 호손 가족 중 자외선 램프를 그만큼 가지고 있을 사람은 알렉산더밖에 없었다. 우리 셋은 자외선 램프를 갖고 토비의 건물로 갔다. 머리 위에 등을 끄자 내 눈에 들어온 장면 때문에 무릎을 꿇을 뻔했다. 토비는 침실벽에 메시지를 하나만 쓴 것이 아니었다. 건물 벽 전체에 수만 단어를 써놓았다. 벽에 일기를 쓴 것이다. 7, 8살 무렵부터 자기 건물 벽 전체에 전생애를 기록해 두었다. 내 옆에선 제임슨과 알렉산더는 토비의 일기를 읽으며 침묵에 빠졌다. 일기는 우리가 발견한 약물과 해독한 메시지, 동나무를 비롯해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과 분위기가 잘 맞지 않았다. 토비는 동나무를 쓸 때는 분노로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것 같지만 어린 시절에는 알렉산더와 비슷했다. 어린 토비의 글은 고삐가 풀린 것 같은 활력이 있었다. 자신이 실시한 실험과 몇몇 실험이 폭발로 끝났다는 게 적혀 있었다. 누나들을 아주 좋아했다. 종일 호선하우스의 벽 속으로 사라질 때도 있었다. 아버지를 숭배했다. 뭐가 달라졌지? 나는 더 빨리 토비의 일기를 읽으며 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12살, 13살, 14살, 15살 무렵의 토비에 대해 속도를 내며 읽었다. 그가 16살 생일을 맞이한 직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모든 글에 한결같은 말이 들어갔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무엇인지 글로 옮기는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린 듯하다. 토비가 화가 난 이유를 고백한 대목에 이르자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에이버리, 알렉산더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제임스는 광 속으로 일기를 읽고 있었다. 나를 돌덩이처럼 굳게 한 비밀을 이미 읽은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의 초집중력은 여전했다. 여전히 단서를 찾고 있었다. 나는 몸의 기능이 멈추는 것만 같았다. 괜찮아, 챔피언?
알렉산더가 다가와 부르면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한 단어도 더 읽어 나갈 수 없었다. 토비오 손이 벽에 쓴 거짓말 때문이다. 시에서 언급한 비밀이 이것일까? 비밀과 거짓말은 그의 존재와 관련이 있었다. 나는 알렉산더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토비 아저씨는 입양됐어.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 토비 아저씨 본인은 물론이고 누나들도 몰랐어. 너희 조부모님이 임신을 가장했어. 토비 아저씨가 16살이 됐을 때 뭔가를 발견했는데 증거야. 그게 뭔지는 나도 몰라. 나는 말을 멈출 수 없었다. 천천히 말할 수도 없었다. 아무도 모르게 입양됐는데 토비 아저씨는 그게 합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 왜 입양을 비밀로 한 거지? 알렉산더가 당황하며 물었다. 좋은 질문이었지만 답을 생각할 수 없었다. 토비 호손이 호손 가족과 생물학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면 그가 가족의 DNA를 하나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면 토비의 자식도 호손 가족의 DNA를 가질 수 없다. 토비 아저씨의 필체가. 이 말을 꺼내는데 목이 맸다. 토비의 글씨는 사방에 있었다. 내가 찾던 것이 내 주변에 있다. 어린애처럼 휘갈겨 쓴 낙서가 다른 글씨체로 바뀐 것을 보는 순간 내가 알아야 하는 어떤 사실을 알아차렸다. 토비 호손은 12살 아니면 13살이 될 무렵부터 특이한 방식으로 글을 썼다. 정자체와 필기체가 확실히 섞여 있었다. 전에 본 적이 있는 필체였다. 나에겐 비밀이 있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얘기해주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태어난 날에 관한.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정말 산 넘어 산, 수수께끼 속 수수께끼였습니다. 뭔가 비밀이 풀리는 듯하면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갈등 요소들까지 아주 쫄깃한 이야기에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스터리이면서 추리물이기도 하고 잔잔한 로맨스까지 아주 잘 버무려 놓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장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직접 책으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도서증정 이벤트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